자, 오늘은 칼 융의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심리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가 되어준 선구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혹시 꿈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내변이라는 미지의 동굴을 탐험하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그 동굴을 밝히는 지도였고 그 지도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바로 이 세 사람,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프레드 아들러, 그리고 칼 융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간의 정신이라는 광활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어떻게 보면 정말 용감한 탐험가들이었어요. 이들의 여정은 서로 부딪히고 또 영향을 주면서 결국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역시 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왜냐하면 그의 발견이 그 뒤에 나올 모든 이론들의 단단한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에요. 프로이트가 던진 정말 혁명적인 개념은 무의식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리고 외면해서 마치 추방당한 것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숨겨진 에너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교묘하게 위장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인 모른 신체 통증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증, 심지어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꿈에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의 그 핵이 바로 이것,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믿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 내면의 많은 갈등이 아주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금지된 욕망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아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따로 있다면서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죠. 아들러가 주목한 건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해라는 느낌이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데모스테네스가 피나는 노력 끝에 최고의 연설가가 된 것처럼 말이죠. 열등감이 오히려 우리들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행동의 뿌리를 성적 욕망에서 찾았다면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권력을 향한 의지, 즉 열등감을 극복하고 더 나아지려는 욕망으로 본 거죠. 우리가 갈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이고 성적 만족이 아니라 승리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지적 드라마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프로이트가 맞을까요? 아들러가 맞을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대체 뭘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칼 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해답을 내놓죠. 융은 둘 중 하나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 이 두 거인의 이론을 모두 껴안고 그걸 넘어서는 정말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융의 해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프로이트는 타인과의 관계와 사랑에 이끌리는, 즉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 유형을 설명하고 있었고, 아들러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려는 권력 의지, 즉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내향적 유형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서로 다른 조각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융의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마음을 넘어 인류 전체의 정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인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아득한 옛날부터 공유해온 정신적인 유산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인류가 겪어온 모든 경험과 지혜, 신화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집단 무의식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어떻게냐고요?
바로 원형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죠.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권,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괴물을 물리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완수하는 영웅의 이야기. 전 세계 어느 신화를 봐도 꼭 등장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웅 원형입니다. 또 모든 것을 낳고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 원형도 있죠. 대자연처럼 자애롭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이미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어두운 면, 바로 그림자 원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억누르고 있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상징하죠. 근데 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태도에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네 가지 심리 기능을 조합해서 인간의 성격을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설명하는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다윈처럼 외부 사실을 분석하는 외향적 사고형부터 니체처럼 내면의 무의식에서 가능성을 길어올리는 내향적 직관형까지. 바로 이 틀이 오늘날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의 중요한 뿌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하고 깊은 자기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융이 생각한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개성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성격의 한쪽 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가능성, 즉 의식과 무의식, 내가 잘 아는 나와 내가 외면했던 나를 모두 통합해서 온전하고 조화로운 한 명의 개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 손에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쥐어주지만 그 미지의 땅을 직접 걸어가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정에서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당신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